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치다 박희준입니다. 오늘부터 시간을 옮겨서 매주 금요일 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시간대만 좀 옮겼을 뿐인데도요, 굉장히 새롭고 첫 방송을 할 때처럼 아주 새로운 기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요일 낮 1시 박희준의 경을치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 연일 핫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소식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대한항공의 일명 땅콩해양 사건인데요.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사태는 갈수록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재벌가에 잠재돼 왔던 3세 경영 리스크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대한항공의 사건으로 불거진 문제긴 하지만 이른바 3세 경영 시대를 맞은 재벌가 어느 곳이나 이런 후계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우리 재벌가의 오너 경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 이 내용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온 시간 15분이 진짜. 어플에서 폭행령 시인하셨어요? 어플에서 폭행령 직원들한테 허위 진술 받은 거 보고 받으셨어요? 요즘만큼 땅콩이란 말이 회자된 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땅콩 광풍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전례 없던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 참석했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이 사무장이 마카다미아넛 서비스를 할 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동 중이던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으며 이 때문에 이륙 시간이 20여 분 지연됐습니다. 이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퍼지면서 땅콩 리턴이란 별칭들이 붙으며 각종 패러디물이 나오는 등 국민적 사안으로 크게 번졌는데요. 사건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대한항공 측은 공식 사과문 발표를 했지만 외려 화를 키우는 꼴만 됐습니다. 10일에는 참여연대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해 조 전 부사장은 사표를 제출하고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일엔 국토부에서 조 전 부사장의 출두를 요구했고 검찰은 대한항공 압수수색에까지 들어갔는데요. 17일엔 조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일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땅콩 리턴 사건. 이제는 3세 경영 리스크 얘기가 나오면서 그 판이 커졌는데요. 재벌 3세의 경영권 승계의 관점에서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정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땅콩해양 사건과 재벌가의 3세 경영 리스크와 관련해 할 말 많으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이상우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바른시민사회 김영훈 경제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시사평론가 김성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기가 많이 드셨네요. 예. 예. 그러면은 첫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땅콩 리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연유에서 이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좀 끓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공평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분노가 예. 땅콩 리턴 사태를 통해서 폭발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재벌 3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임원이 되기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는 이상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잘못된 분배 체계를 갖고 있다.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재벌 3세들의 지배 구조에 예. 대한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자, 교수님. 네. 근데 이렇게 이번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초기 대응도 조금 미숙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어떤 리스크 관리 체계가 결국 허술했기 때문에 네. 문제를 더 키웠다 하는 지적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라는 것은 예. 리스크 대응 체계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대한항공이 그런 리스크 대응 체계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 김성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러한 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이 달라졌잖아요. 좀 더 어떻게 보면 공정한 사회, 거기다가 커뮤니티, 함께 나눈 사회, 이런 데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는데 예. 지금 이 사건을 대한항공에서는 아마 그렇게 높아진 국민의식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리스크라고 초기에 보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라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큰 사건을 키우게 된 거죠. 김영우 실장님은 이번에 그 대한항공의 리스크 관리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이성화 교수님께서는 애초에 리스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늑장 대응을 한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 교수님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급변하는 이제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문제가 됐던 이런 SNS 문제가 됐던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응을 비교적 잘 하는 걸로 우리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번 케이스가 유난히 좀 문제가 됐던 것은 좀 가족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상적인 대응 팀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서 컨트롤해서 좀 대응을 순차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막혔기 때문이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 사실 그 오너에 대해서 좀 그릇된 충성을 가진 임원진들이 또 좀,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사건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체계로 뭔가가 굴러갔다면 예.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일단 조양호 회장이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5일이 지나서 이 정확한 사건을 보고받았다. 뭐 보고 체계가 무너져 있는 거죠. 이걸 사실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한 행동이 정확하게 어떤 법을 위반했고 예. 그리고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조언하고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의 구조를 축약해서 이 사건 안에서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게 오르내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그 은폐하려는 의도가 사건을 더 키웠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아마 저기 뭐 이게 그룹 내 임원들이 좀 과잉 충성이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는 한은 아마 이런 문제를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충성, 사실 예. 회사에 대한 충성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어떤 특정한 개인의 잘못을 회사의 이익과 연계시키지 않고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역시 그릇된 부분이고요. 그럼 회사에는 굉장히 큰 코스트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실장님, 뭐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벌 기업들의 제왕적 문화 할 말 많으시죠? 어떻습니까? 일단 제왕적 문화가 좀 문제가 많은데 특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기업의 대응 전략이 이제 기업의 주가 되고 이 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우리의 이 가치를 지켜내고 외부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이 아니라 이제 조전 개인 부사장 개인에 대한 개인을 어떻게 디펜스를 하고 최대한 이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계속 무리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엔 비상식적이고 예. 안에서 보기엔 그게 당연한 절차고 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돌아갔던 일들이 좀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인식의 변화가 좀 가장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밑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 이 재벌 기업들한테 만연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상 정치권에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청와대에서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검찰 조직 같은 데서도 보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사태를 바로잡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문제를 바로잡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재벌 2, 3세 일명 갑질 사건들이 종종 벌어져서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잠깐 자료 화면 하나 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예, 그러면 먼저 좀 얘기 나누다가 자료 화면을 좀 살펴보도록 준비됐습니까? 예, 자료면 보시겠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남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 부사장은 2005년 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70대 할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가해 입건됐으며 이후에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2010년 맥갑 폭행. 그 주인공은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의 조카인 최철원 전 M&M 대표로 고용 승계를 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유모 씨를 야구방망이 한 대당 100만 원, 모두 2천만 원을 준 사건입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2007년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둘째 아들이 저지른 술집 종업원과의 시비로 보복 폭행에 나서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창업주들은 기본적으로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데서 겸손하다면 2, 3세들은 단순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업가 정신보다는 귀족 사치 이런 정서들이 재벌 2, 3세라고 일탈 행위만 일삼는 건 또 아닙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 씨는 지난 9월 재벌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해군의 자원 입대에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미지 추락이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자식들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교수님, 재벌 1, 2세들이 잘 일궈온 기업들이 재벌 3세가 경영하면서 이런저런 도덕적인 또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또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3세로 가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1세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일군 세대고 2세는 바로 그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습이 되는데 이 3세는 사실 학습될 여지가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든 자질이든 능력이든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사회 변화와 함께 그럴 기회가 너무 없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다 갑자기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나도 모르게 갖다 보니 사실 우리가 그러한 권력을 우리가 사회화 시켜야 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개인을 위해서 써버리는 잘못된 이러한 생각들이 아마 이렇게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지적하셨지만 사실 대한항공도 창업자는 또 트럭 운전을 하셨고요. 사실 어렵게 해서 이런 기업들을 일궈왔는데 3세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학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해해질 수가 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기업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사실 그 기업이 특히나 60, 70년대 고도 성장기 때에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임금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면서 기업들을 키워줬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의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국산품 애용하자 같은 그런 운동은 90년대까지는 그야말로 정의와 같은 그렇게 인정받은 그런 하나의 인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게 모두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방송을 보면 이제 사건 초기에 조현아 부사장이 화면에 비쳤을 때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심각하게 인식을 한다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은데 어제 그제부터는 좀 눈물도 흘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조금 이제 진정성을 가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직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끝나지 않아서 아마 조사 과정에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좀 감당해야 될 좀 그런 몫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건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임직원이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그러니까 상식의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밑에 조직 쪽에서 이제 둘러싸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질타가 오면서 이런 조직들이 이제 우리가 잘못 보자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이제 그런 걸 좀 깨달으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건 초기에는 사실은 조현아 부사장이 별로 두려운 게 없었는데 사건이 조양호 회장한테 정확히 보고된 다음에 조양호 회장한테 꾸중을 듣고 굉장히
태도가 급변하지 않았냐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처음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을 때도 약간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고 사건을 어떤 종결하는 그런 단계여야 되는데 사과문 자체가 어떤 인정이라든지 어떤 종결의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퇴 문제라든지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른 집까지 내놓는다든지 이런 계속 이제 뒤로 밀리지만 점점 더 강한 걸 내놓지만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좀 이런 상황까지 좀 왔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코오롱 그 리조트 사건 때는 대응이 아주 잘 됐었죠. 요즘 뭐 당연히 비교를 잘났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위기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오너의 가족이 직접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대응 팀들이 굉장히 빨리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오너였던 그 회장님께서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그렇죠. 그 확인을 하고 그 분노를 느꼈던 거죠. 근데 조현아 부사장은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자꾸 내리게끔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 이게 보면은 재벌가 3세들 진짜 초구석 승진인데요. 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예. 직장인들이 아마 입사를 해서 임원이 뭐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죠.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한 평균 20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재벌가들은 아마 평균적으로 3, 4년 정도의 임원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약간의 보여지기식의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3, 4년이라도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또 그 기업이라는 게 뭔가 이해하고 고객 어려운 줄 알고 구성원 어려운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 나가면서 몇 년이라면 그게 예. 의미가 있는데 예. 지금의 그 3, 4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남들에게 나도 거기부터 한 사람이야 라는 보여주기식이 있기 때문에 좀 진정한 좀 훈련 뭐 학습의 기회는 아니라고 봐져요. 네. 경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벌 3, 4세. 사실 재벌 사실 뭐 제대로 된 네. 실적을 내고 있다면은 또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재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지금 임원으로 뭐 승진을 했다 그래도 결국 이제 전무나 상무 뭐 이 정도 쪽에서 이제 중간 뭐 임원이지만 예. 어떤 최종 결정권을 흔드는 그리고 어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이건 나의 성과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판단을 유보할 부분이 있는데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과정에서 사실은 재벌 3, 4세들에게 많은 조직의 역량이 투입이 됩니다. 이제 우수한 자원을 붙여주고 이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파트로 이제 진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결국 이제 바깥에서의 평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평가가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본인의 승계 과정에서도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재벌 3, 4세들 보면은 좀 유학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 접했던 그 선진국의 상류층 문화를 국내에 가져와서 좀 손쉽게 상업화하려다 보니까 시장과 좀 동떨어진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그렇죠. 좀 예. 사실 저는 정경선 씨의 그런 시도를 보면서 유학을 갔다 와서 피부로 자기가 느낀 것들을 이렇게 체현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예. 일종의 벤처, 오픈하우스, 소셜하우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벤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례들은 알짜배기 기업들 또 굉장히 손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정보통신이라든가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게 거의 남들이 만들어주는 성과들을 가지고 자기가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특히 잘못된 그런 소비문화 습관들을 오히려 한국에 접목하려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을 냉혹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경제지에서도 냉혹하게 평가를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그 기업을 경영으로 보고 크면 사실은 뭐 오히려 그렇지 않은 집안보다는 더 훌륭한 경영인이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제대로 된 재질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그런 3, 4세 경영인들이 많다는 것이고 여기 지금 통계를 보니까
20대 재벌 기준입니다. 3, 4세가 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95%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좀 역량과 어떤 자질에 대한 옥석을 가려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벌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네. 할 말 많으시죠? 네. 2세, 3세, 4세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그 자체만 갖고도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만 경영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하고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95%의 수치를 보인다는 거는 수치만으로는 이게 좀 많다. 그야말로 정말 그 정도가 모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렇게 그 경영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거나 또는 그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나온 수치가 아닐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예. 너무 많이 듭니다. 예. 또 뭐 그렇지만은 또 성실하게 경영 수업을 잘 받아서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경영에 참여해서 또 좋은 실적을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재벌 2세나 3세들이 뭐 수입차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손쉬운 사업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 이제 그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경험은 조금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기업 전체를 리스크를 이제 오히려 그 기업 전체가 그런 사업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이제 한국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뼈아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95%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좀 풍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구의 쪽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부가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취에 대한 동기보다는 좀 삶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예를 들어 이제 문화나 예술 쪽을 오히려 선호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즉 이제 대주주로서 어떤 재산은 충분히 있지만 머리 아픈 경영에 굳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떤 경제적 성취 동기라든지 권력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 어떤 집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재벌 2, 3세들뿐만 아니라 일반 쪽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 어떤 CEO라는 것도 태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 계속 경험을 받고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에서 그 과정을 잘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대물림을 하는 재벌 기업들의 지배 구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95%나 되는 그 3세대들의 경영 참여 어떤 방법으로 좀 유도를 하면 좀 불미스러운 일 없이 좀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게끔 어떻게 보면 일정한 틀거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당한 규제다 이렇게 예. 느껴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일선에서 충분히 수업을 받고 일정한 성과를 냈을 경우에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소액 주주들이 좀 더 확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문화들이 뿌리 내려진다든가 하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한진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경영권이 완벽하게 방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그 의지가 있다면 그 자기 자식들을 갖다 경영에 집어넣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들을 깨야 돼요. 순환 출자라든가 이런 구조를 깰 수 있는 방법들이 먼저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후계자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제 해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신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에 도움이 된 돼지 감자예요. 당뇨에 좋다는 돼지 감자. 여러분, 돼지 감자를 들어보셨나요? 이 돼지 감자에 함유된 이눌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액 속 중성 지방을 없애서 동맥경화증 예방 효과도 탁월한데요. 여기에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자, 먹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자연즙가의 자색 돼지 감자 진액을 권해드립니다. 가격 부담도 확 덜었습니다. 자색 돼지 감자 진액 30팩 한 박스에 27,900원. 27,900원이면 여러분의 혈당과 다이어트 걱정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자연즙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최저가 27,900원. 지금 전화 주십시오.
이번 대한항공 회항 사건으로 국내 기업가에선 행여 불똥이 튀지 않을까 오너가 자제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터질 게 터졌다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예전부터 제기됐던 경영 일선에 뛰어든 재벌 3, 4세들의 오너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식 오너 경영은 꾸준히 제기됐던 이슈로 재벌과 자녀들이 예외 없이 지분은 물론이고 경영권까지 물려받는 관행은 줄곧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오너도 전문 경영인과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아울러 재벌 3, 4세 인성교육과 사회 적응교육 훈련 등 경영인으로서의 자질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일을 단지 한 인물에 대한 징벌로 끝낼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계를 더 건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정현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핵심은 아무래도 그 재벌 3, 4세에 대한 인성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좀 우리 재벌 3, 4세의 도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도덕성을 높인다는 게 뭐 어느 한 가지 방법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회 그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재벌 3, 4대들, 특히 우리나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사실 뭐 가정, 학교부터 사실 다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이런 지금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같은 사건이 났을 때는 이게 만약에 도덕성의 문제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단순히 한번 이렇게 반짝 언론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문제가 돼서 결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아마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서 도덕성도 높아지고 윤리의식도 커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도덕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경영 수업을 잘 받아서 경영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재벌 3, 4세의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달갑게만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세습이라고 하는 게 구시대의 유물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정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돼야 되고 그 기업들의 이제 그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판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뭐 고용도 창출되고 또 많은 부분 우리들에게 혜택들이 나누어져야지 그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늘어난 GDP 대부분은 재벌 3세와 부동산이 가져왔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장을 해봤자 결과적으로 그 몫은 전부 재벌 3세들한테 가는 세습적 구조가 남아있다면 그런 것들을 달궈할 리가 없겠죠. 아무리 능력이 좋다 그래도 세습의 구조를 끊어내는 그런 방식들을 먼저 고민을 하고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자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물론 조현아 부사장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지나치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반기업 정서가 좀 퍼져가는 게 아주 우려스럽기도 하고 근데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중적인 태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도 한 수년 전에 그 국회 토론에서 어떤 교수님이랑 이제 토론을 하고 나갔는데 굉장히 그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토론장을 나가자마자 그 자제분이 삼성에 채용 합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국민들의 참 이중적인 잣대와 태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물론 조 부사장이 잘못했습니다마는 너무 또 이게 좀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갈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사실은 대한항공에서 이제 경복궁 근처에 호텔을 이제 건립을 원래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개인의 어떤 일탈과 어떤 사업 평가 이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사장이고 어떤 오너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일탈과 어떤 대한항공 자체를 조 전 부사장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을 가만둘 수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약간은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호텔 같은 경우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리스크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이성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통 이제 사실 조 전 부사장 케이스는 굉장히 큰 케이스고요. 이런 땅콩 우리가 회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콩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좁쌀 정도 되는 케이스들이 우리 주위에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청소하는 아저씨라든지 경비원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해주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제 굉장히 외국과 다르게 전문 어떤 인력으로서 인정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낮게 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국민 의식도 함께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기업하고 그 오너의 일탈을 너무 무리하게 혹은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그 함께 보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런 실수를 했었을 때 그것이 기업에 타격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그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매운동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마녀사냥이다라는 식으로 너무 단정지어서 낙인을 찍어서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 권리들을 사회적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지만 기업을 든든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힘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또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소비자 운동 쪽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까 어떤 투자의 기회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중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대한항공이 뭐 대한자를 빼겠다든지 이런 약간 물론 이제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약간 좀 감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상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어쨌든 이 문제가 결국 개인에게서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줄여 나가면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기업과 개인의 문제를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오너 거의 같은 연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뭐 김영훈 실장 얘기하신 대로 아마 그것도 점점 우리가 분리해 나가려는 좀 현명한 이제 그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이 법적 의 문제를 찾던 또 잘못된 문제를 계속 꼬리를 물고 찾아내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현아 부사장이 뭐 전 부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1등석을 계속 타는데 그 비용이 이제 어디까지냐 이게 회사 비용인데 개인 비용을 썼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을 가지고 파고들면서 문제를 점점 키우는 거는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잣대를 다른 회사에도 다 검토해서 돼야죠. 이렇게 뭔가 발각되면 그것만 갖고 문제를 삼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정서가 법을 지배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제가 많이 듭니다. 헌법에 정서법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좀 이성적인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하나가 이번 사건의 외신들도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외신에도 보도가 아주 그냥 많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 국격, 우리나라의 브랜드 손상 가치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브랜드 손상이 되게 많이 됐죠. 더군다나 항공사가 이전에는 공사였어요. 공사였다가 그 공사를 민영화하면서 받아서 국가 이름이 그대로 브랜드로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미지의 실추가 컸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전에는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기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포괄적인 문화에서 나타난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 노동이 강요된 어떤 것이다라는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게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막으려면은 대한항공 측에서 확실하고 정말 이번엔 이런 이 이미지를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브랜드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대한항공의 사명을 내려놓겠다 하는 것도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야, 굉장히 뭐 일파만 사명을 바꿀 정도 사실 뭐 갈수록 지금 뭐 지금 사명 얘기도 사실 나오고 로고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를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한항공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거는 뭐 엄청난 큰 결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좀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게 외신에서 계속 다루는 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문화, 이 오너의 그 가족 경영의 문화 때문에 이제 해외 탑픽 형태로 그렇죠. 흥미로운 해외 탑픽으로 다뤄지는 문제인데 우리가 기업 전체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미국에 갔던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한국 그러면 코리아라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도 모르고 올림픽부터 조금 알기 시작했고 LG, 삼성 뭐 브랜드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기업들이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런 사건으로 손상 뭐 됐겠죠. 당연히 우리가 큰 만큼 영향이 긍정적으로 크게 준 만큼 잘못된 일은 그만큼 거꾸로 되받아야 되는 이슈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외 측면에서 즉 글로벌 관점에서 이 국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대한항공이 또 다른 문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국을 보면요, 그 선진국들의 가족이 회사를 설립하고 가족이 공동으로 또 회사를 경영해 나가면서도 아주 뭐 도덕적으로 해지지 않으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이제 가족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이제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의 뭐 40%를 차지하고 전체 뭐 기업의 30%를 뭐 차지하는 식으로 굉장히 시장 집중도가 강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아왔는데요. 뭐 나라마다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뭐 노조의 경영 참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몇 개 시험해 본 것도 있죠. 사실은 IMF 당시에 이제 기아차 사태가 노조의 경영 참여를 사실 굉장히 허용을 해준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결국 각각의 기업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은 아무도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야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학술적이고 논문적인 그런 부분일 뿐이고요.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시장에 맞는 어떤 그런 기업 지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한국식 오너 경영의 올바른 변화 방향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식이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세대 우리 산업사회 우리나라가 막 경공업, 중공업으로 클 때 대부분 창업자들이 그 산업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고요. 2세대들은 대부분 지금 성공한 2세대들은 글로벌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굉장히 크게 했고요. 사실 지금은 경영 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다음은 뭐냐 하는 게 우리가 혁신 얘기하고 창의 얘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환경 변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3, 4세 경영자들이 과연 거기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못하면 그 기업은 결국 죽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3세, 4세 넘어가면서 사실 살아남는 게 어떤 뭐 보고서에 의하면 15%밖에 안 된다. 어떤 보고서에는 뭐 많아야 30%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발생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무나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나 경영자로 승계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 기업을 망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정 노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만 좀 더 붙잡고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자는 망해도 3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3대까지밖에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창업보다 수성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다양한 모델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전에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이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그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운동의 기본은 어떤 전문 경영인들에 대한 어떤 분노였습니다. 이제 굉장히 어떤 회사의 성과와 상관없이 고액의 성과금을 챙겨가고 회사가 망해도 이제 똑같이 이제 챙겨가는 그런 주인 대리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것이 이제 미국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완전한 전문 경영인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지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오너들 좀 우리 사회 어떤 리더십 구심점의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요즘 사실 이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갈구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저께 개봉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셨어요? 리더에 대한 영화였는데 그 리더가 어떤 리더였냐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와 아픔들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풀어낼 수 없는 어떤 숙명적인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리더예요. 근데 그런 리더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사실은 그 영화에서처럼 종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픔조차 없는 리더가 나오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아픔들을 새롭게 승화시킬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리더의 상을 우리 사회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먼저 우리의
그 가치들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먼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그 재벌 3세 경영 논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김영훈 실장님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기업들에게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바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가들을 너무 선하고 어떤 순수한 의지를 가진 국가 경제를 위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약간의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 쪽에서도 이제 제 2세, 3세로 넘어가는 경영 승계 과정은 어떤 국가 경제를 위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이 승계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 이제 그 피해가 본인들에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좀 이제 진행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뭘 적으시는데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네, 그게 아니라 뭐 김영훈 실장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긴 하겠지만 결국 기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키 이슈인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뭐 오너든 아무튼 기업이든 최고 경영자들이든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미래 사회에 정말 적정한 리더를 키우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3, 4세 재벌 경영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이상우 교수 그리고 바른시민사회 김영훈 실장, 시사평론가 김성식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이 내년 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면 연간 매출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 때문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해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1,061명을 적발하고 4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828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공매를 실시합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메신저 채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박사 박희영입니다. 네, 얼마 뒤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설레이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외롭고 쓸쓸해서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없었으면 하는 불우이웃도 있습니다. 미술박사에게 물어보세요에서는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20일부터 예술로 나누는 행복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작가의 기부 작품들과 미술품 작품들이 꾸며진 전시회가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시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시청자분은 지역번호 02-2000번에 4989번으로 전화주시고요. 샵 2034번으로 참여 메시지 보내주시면 초대장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별 할인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찬스도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미술박사에게 물어보세요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불우이웃을 도울 따뜻한 전시회가 될 수 있길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박혜연 작가의 공중정원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공중정원 작품은 2012년도 제작된 작품으로요. 크기는 변형 20호입니다. 박혜원 작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개인전 9회를 개최한 대중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작품 세계를 꾸준히 이끌고 있는 열정 가득한 젊은 작가입니다. 올 9월에는 겸재미술관에서 실존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었는데요. 박혜원 작가의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고 언론의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네, 박혜원 작가는 시간과 역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실존적인 풍경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성당, 그리고 정원 등을 소재로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성스럽고 웅장한 소재로 느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 보시겠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오는 색감이 먼저 신선하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작가의 의도는 둘째치고 봄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가 뭉게구름과 잘 어울려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원형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배경에 신화에서 볼 수 있는 벽화가 살짝 걸친 모습인데요. 신화적 소재로는 모티브로 주로 사용하여 작업하는 박혜원 작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에서는 시점은 누워서 위로 보고 있는 시점이죠. 이는 풍경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요. 또한 하늘이 가지는 무한성과 유동성을 관람자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원 작가의 작품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전반적으로 작품이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편안함과 그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붓터치 또한 시원스럽게 쭉쭉 밀어낸 듯한 과감해 보이는 기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주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건데요. 왠지 도화지의 수채화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수채화에 물 조절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감상평이 있으신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말 행사에 초대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희원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동시대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해석의 관점보다는 보임의 시각적인 관점에 주목하여 관람하시면 되실 거라고 권해드리고요. 작품에서 보이는 신화 장면은 신성시되는 공간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도 같은데요. 하늘의 이미지에 들어간 원은 이상적인 공간이 되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공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름의 형상은 주변에 그려진 일상 사물들과 잘 연결이 되어서 하늘이라는 공간과 그리고 관람자가 바라보는 곳, 즉 실제하는 곳에서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는 가상적인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중하원 작품은 섬세하지만 현실적 가상 공간임을 알 수 있겠죠. 네. 지금 오늘은 역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실존적인 풍경을 담아내는 박희원 작가의 공중하원 작품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미술박사에게 물어보세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2000번에 4989번으로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제가 좀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방송 보다가 이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내년 봄에 좀 이사를 좀 가려고 하는데요. 그 작품을 좀 거실이나 침실 쪽에 좀 걸어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인테리어, 가구 같은 게 어떤 쪽이랑 좀 어울릴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이사를 가신다고요? 그럼 혹시 댁에 있는 가구들은 어떤 풍의 가구들인가요? 모던풍이다, 앤틱이다라는 그런 종류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집 가구는 앤틱인데 내년에 인테리어를 좀 새로 하면 가구를 좀 바꿀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앤틱이랑 좀 그 작품이 좀 어울릴까요? 네, 앤틱이랑은 좀 안 어울릴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던이나 클래식이나 그런 인테리어 가구랑은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그럼 그 프레임을 지금 보니까 작품을 보니까 프레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액자 프레임 같은 거는 그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봄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니까요. 거기 가구에 어울릴 만한 그 배치라든지 그 현장을 살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프레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작품이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물론 프레임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그게 호당 가격이 좀 얼마나 되나요? 네, 박희원 작가 작품은 호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호당 10만 원 해서 200만 원의 지금 갤러리 가격입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제가 전화 끊고 다시 한번 그럼 그 작품이요. 네. 직접 가서 볼 수도 있나요? 네, 이 작품은 페인티안 갤러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갤러리 찾아가면은 그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받아보았고요. 네, 미술박사에게 물어보세요에서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가능하시니까요. 작품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02-2000번에 4989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혜원 작가의 공중하원 작품은 페인티안 갤러리 연말 전시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함영은 작가의 팝아트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술박사에게 물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영이었습니다.
네, 그림 잘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좀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개나리꽃 그림을 보니까 조금 훈훈해지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이번 주 강추위로 고생한 분들 참 많으시죠. 다행히 한파 기사는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다시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건강 특별히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당겨진 덕분에 저는 퇴근 일러졌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남은 금요일 오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명품 경제 채널 매일경제TV와 함께 금요일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